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일괄 사의를 표명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채널A 수사 지휘부는 승진했고 윤석열 총장 측근들은 좌천되거나 한직으로 밀렸습니다. 검찰 4대 요직에는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의암댐 사고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 소방당국은 수색지역을 행주대교까지 확대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춘천시청이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데 사고 발생 전 관리업체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TV조선이 확보했습니다. 광주에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침수되고 광주천이 범람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구 등에도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경기와 충청 등 수해를 입은 7개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연천과 파주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정부 권장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7.10 대책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다시 한 달 만에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고위직 참모들의 일괄 사의 표명은 처음인데 지극히 이례적이고 또 전격적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집단 사의 표명의 이유로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근 상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과 함께 민심 이반 조짐이 일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청와대 집을 여러 채 가진 주요 참모들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점심시간대인 낮 12시 45분 브리핑을 예고한 뒤 1시 30분 수석급 이상 참모진의 일괄 사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3실 체제로 운영 중인데 이 중 노영민 비서실장과 그 지휘 라인에 있는 정무, 민정, 국민소통수석 등 5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며 부동산 민심 악화에 따른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사의 수용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사의 표명 참모진의 일괄 교체와 순차 교체 가능성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 정책실 참모진의 사의는 없었다는 점에서 현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핵심 참모 5명이 한꺼번에 사의를 밝히는 것은 앞서 보신 대로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수습책 성격이 짙습니다. 하지만 사의를 밝힌 6명 중 절반인 3명이 다주택자였고 특히 강남에 집 2채를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이 매물로 내놨던 집을 최근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에서는 직을 버리고 집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그냥 두고서 수습이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어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괄 사의 표명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만 했습니다. 노 실장은 지난달 반포집을 두고 청주집을 팔았다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낳았습니다. 강남 2주택자인 김조원 민정수석은 잠실 아파트를 매각하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내놔 매각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민심이 악화되자 집단 사의 표명으로 수습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6명 가운데 김조원 수석을 포함한 3명이 다주택자라며 결국 집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습니다.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당에서도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의령 의원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장관을 거론하며 그들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도 정책 담당자들이 배제돼 핵심을 비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자, 이렇게 청와대 핵심 참모 여러 명이 한꺼번에 사의를 밝힌 건 그만큼 청와대 내부의 위기감이 크다는 뜻일 겁니다. 청와대 내부의 갈등도 집단 사의 표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 개편될지 여러 측면에서 이번 일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김보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점심시간에 오늘 뭐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 많이 놀랐죠? 몰랐습니까? 예, 대통령이 휴가가 끝나면 8월에 인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인사가 발표가 될 거라고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청와대도 전격적으로 단행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앞서도 여러 번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사이의 갈등, 자, 이게 뭔가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들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노 실장이 상급자이긴 합니다만 이 김조원 수석은요, 문재인 대통령과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질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노 실장이 3선 국회의원일 때 시집 강매 의혹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시 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이었던 김조원 수석이 당에 중징계를 요청하면서 결국 노 실장이 사선 배지를 달지 못하는 그런 악연이 있죠. 그래서 지난해 12월 노 실장이 수도권 다주택 참모에게 1주택만 남기고 다 팔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을 때 김 수석은 주변에 이거 나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불쾌감을 토로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후 다른 참모들이 주택을 매각할 때도 김 수석은 꼼짝을 안 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어쨌든 김 수석이 잠실 아파트를 내놓는 걸로 갈등은 봉합이 되는 듯 했지만 시세보다 최소 2억 원 이상 높게 내놨다는 게 저희 TV조선 보도로 처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김 수석이 정말 집을 팔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주택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는 건 뭐 거의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예. 뒤늦게 김조원 수석이 집을 팔려고 내놨다가 어제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걷어들였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 이때 사의 표명이 결정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이거 김 수석이 내놨었던 잠실 아파트는요, 이 부인 소유입니다. 집을 한번 내놨다가 그런데 다시 보류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팔려고 내놨었던 매물을 갑자기 걷어들였다는 점에서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만 진짜 이유는 김 수석만 알 겁니다. 오늘 저희가 김 수석의 집을 내놓았던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기자라고 밝히니까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이 6명의 사표를 다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받을 것인지가 관심인데, 일단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노영민 실장은 유임을 시키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사표를 받겠다, 좀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자,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노영민 실장이 김조원 수석을 포함해서 다주택 참모들 그리고 자기와 손발이 맞지 않는 참모들을 자르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사표를 내는 이런 모양새를 취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제법 좀 있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사표 6장을 한꺼번에 수리하기에는 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또 효율성에서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번 사의 표명 자체가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이고 또 청와대 내부의 파워 게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며칠 내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나올 테니까 그때 정확히 확인이 될 듯합니다. 예,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부동산 문제로 일괄 사표를 받았다면 사실은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든지 예. 또는 김상조 정책실장,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그냥 두기는 어려웠을 텐데
지금 그분들 3명은 다 빼놓고 나머지 5명 참모들의 사표를 받은 거 보면 이건 청와대 내부의 권력 파워 게임이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당 반응이 그래서 좀 시큰둥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의 표명에요. 이 정작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인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 라인은 그대로 유임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 청와대가 비서실 일부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여론을 수습하고 지금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 일종의 마이웨이 선언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럼 청와대 참모진이 이제 개편이 된다면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네, 청와대 3기 개편에서는 이 외곽에 있는 이른바 진문그룹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야당도 수긍하는 좀 더 안정감 있는 인물들로 구성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이번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개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여권에서는요 이르면 이달 말에 김현명 사회수석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동하고 또 정경도 국방장관이 교체될 거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괄 사표 카드를 꺼내긴 했습니다만 이게 전면적인 쇄신이 될지 아니면 일부 참모 속관내기가 될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김보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은 다시 대통령의 시간이 될 듯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죠. 오늘 중요한 인사 발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1월 인사 이후 7개월 만인데 핵심은 추미애 사단의 요직 진출과 윤석열 총장 측근들의 좌천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널A 수사 지휘부가 승진했고 검찰의 핵심 요직을 뜻하는 빅4는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가 이번 인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대립하면서 채널A 사건 부실 수사 책임론까지 휘말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유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 사건 처리와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을 위한 인사라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을 보좌해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삼성그룹 승계 의혹 등을 수사한 신성식 3차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등검사장 자리인 대검 차장으로 승진했고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검찰 4대 요직인 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모두 호남 출신이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근들은 지방으로 가거나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자리를 지켰지만 이성윤 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던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으로 자천되자 사표를 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후보자에 대한 총장 의견만 물었는데 총장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번 인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고립화의 완결판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대검 부장단에 반윤석열 인사들을 집중 포진시켜서 윤 총장을 견제하고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의 칼날이 현저히 무뎌질 거란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채널A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맡고 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공소 유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시킨 건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검 차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검 간부로 이정현, 신성식 차장검사를 승진시킨 것도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이들은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 과정에서 이 지검장의 입장을 대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정권 관련 수사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장 인사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채널A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에 물폭탄을 쏟아 부은 비구름이 오늘은 다시 남쪽으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광주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서 도심에서는 자동차 지붕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산사태로 기찻길도 끊겼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남부지방의 비 피해 상황 먼저 종합하겠습니다. 광주시 북부 문흥동 일대입니다. 도로 전체가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지붕만 간신히 남은 자동차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광주에는 오늘 시간당 6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앞에 무등산 있고 그 물이 어디 정체한 데 없이 바로 내려오고 있는 저 정도면 사람 키 정도 안 넘겠습니까? 오늘 새벽 전북 정읍에선 하천에서 물고기를 찾던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익산에선 농로를 지나던 1톤 트럭이 물에 잠겨 2명이 구조됐습니다. 군산에서는 교차로 옹벽이 무너졌고 전남 화순에선 산사태가 경전선 철길을 덮쳐 광주와 순천을 잇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선론에 토사가 유입된 상황이고요. 지금 복구에도 토사 유입되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일단 끝나야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대구에선 오늘 낮 1시 반쯤 등산객 7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하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물이 많이 불어난 거죠. 오늘 하루에만 광주에 209mm, 전북 진안 216mm, 대구 127mm가 내렸습니다. 호우경보 속에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은 오늘 항공기 6편이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광주 도심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광주천 일대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건우 기자. 네, 광주천 양유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비가 오는 것 같은데 광주천 범람 어떻게 아직은 괜찮죠? 네, 지금도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광주천 수위는 한때 범람 위기까지 갔지만 지금은 잠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곳 양유교에서 약 500m 떨어진 태평교는 범람과 유실 위기로 지금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광주천은 오늘 낮 1시쯤부터 수위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불과 2시간 만인 오후 3시부터 범람 위기를 맞았습니다. 양동 둔치 주차장과 광주천 1, 2교, 광암교를 포함해 광주천 하부도로는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낮 3시쯤 호남권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복개상가 일대 상인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상인들은 범람과 시장 침수에 대비해 전기를 차단하고 몸을 피했습니다. 조금 전 저녁 7시쯤부터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면서 해운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호남과 영남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최대 15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천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춘천 의암댐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 중 선박이 전복돼서 실종된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수색 범위를 행주대교까지 늘리고 댐 방류량까지 줄이며 수색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는데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아직 없습니다. 춘천 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영석 기자. 네, 사고수습 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수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된 실종자 수색 작업은 방금 전인 오후 9시쯤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어두워져서 수색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 현장에는 최소 인력이 남아서 내일 수색 작업 계획 등을 점검 중입니다. 오늘 수색에는 경찰과 소방대원을 비롯해 2,690명이 동원됐고
헬기 13대와 보트 40대도 투입됐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한강 상류에 있는 댐 방류량을 줄이라고 지시했는데 의암댐에서만 어제 한때 1만 톤 넘었던 방류량을 4천 톤 아래까지 줄였습니다. 당초 의암댐에서 팔당댐까지였던 수색 범위도 빠른 유속 등을 고려해 행주대교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나 유류품은 없었습니다. 물살이 빠르고 수색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흙탕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상청이 내일 중부지방에 최대 250mm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해 수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은 내일 아침 6시에 재개됩니다. 지금까지 춘천 사고수습 대책본부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그런데 댐 방류가 한창인 의암댐에서 왜 이렇게 위험한 수초섬 고정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사고 발생 이틀 전 춘천시청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의 작업 지시를 두고 관리업체 관계자들끼리 대화를 나눈 SNS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청은 작업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암댐이 댐 방류를 시작한 건 지난 2일. 이틀 뒤 관리업체 관계자들은 인공수초섬 고정 작업을 놓고 SNS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에는 시청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감독이라는 인물이 수초섬 고정 작업과 함께 현장 직원 상주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 오는데 상주할 경우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담긴 대화도 있습니다. 안전을 걱정하던 이 관계자는 사고 하루 전인 지난 5일 춘천으로 출장을 와 작업 중 실종됐습니다. 인공수초섬 관리업체 대표는 그동안 춘천시청 지시에 따라 의암호에 직원을 출장 보내 관리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소양강댐 방류가 시작된 지난 5일 시청 공무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와 사고 당일 통화 시간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춘천시 지시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맞서 춘천시는 업체에 출동하지 말고 수초섬을 떠내려가라고 했다면서 오히려 업체 측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계장은 쓰레기가 많아서 떠내려갈 위험이 있겠다 하자 해당 업체 관계자는 걱정 말라 하였고, 경찰은 오늘 발견된 경찰정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고정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사고 당시 영상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경찰정은 사고 지점에서 14km 떠내려간 지점에서 발견됐는데 배에서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보트 여러 척이 인공수초섬에서 고정 작업을 합니다. 점점 물살이 빨라지더니 수초섬이 통째로 의암댐 방향으로 떠밀려갑니다. 파란색 경찰정이 다급히 주의를 오갑니다. 춘천시의회 이상민 김보건 의원이 오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공개한 사고 직전 모습입니다. 춘천시는 오늘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CCTV도 실종자 가족에게만 공개했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본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1분쯤 사고 지점에서 14km 떨어진 강변에서 침몰한 경찰정이 발견됐습니다. 배 안쪽까지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봐야 알지. 갈 수 있어요? 사고 당시 경찰정에는 55살 이모 경위와 춘천시 담당 공무원인 32살 이모 주무관이 탑승했다 실종됐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수색 작업이 이틀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폭우 피해가 심각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근심이 크다고 해 저희 취재진들이 오늘 살피고 왔습니다. 연천 지역은 폭포수가 떨어져야 할 절벽이 물에 잠겨 있었고 주민들의 살림살이는 진흙 범벅이었습니다. 이곳은 권용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제인폭포입니다.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쏟아지는 폭포가 유명한데 아직도 폭포 윗부분까지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인부들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나무와 침수 흔적이 남은 시설물을 닦아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댐 부근에 수북하게 쌓인 쓰레기 더미는 아직 치울 엄두조차 안 납니다. 민가에 밀려든 토사도 문제입니다. 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돕고 있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피해는 완전히 침수가 됐으니까 적어된 상황은 이제 지키고 뭐고 이제 다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쓸만한 거 있나 좀 찾아보고 있는 거죠. 침수됐던 식당의 복구 현장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던 집기류를 밖으로 끄집어 내놨는데요. 대부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입니다. 피해가 막심한 상인들은 건물을 다시 세우고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천정 이게 지금 다 내려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건축을 하든가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걱정이 많죠, 사실은. 경기도는 오는 10일까지 연천과 파주 등 4개 시, 군에 대해 각각 2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경기 파주 지역 주민들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1년 농사를 망친 농가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천안, 아산 등 7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이제 이곳도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수지처럼 들어찬 흙탕물 사이로 검은 차양막이 잠겨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임진강 주변 인삼밭인데 빗물이 빠지자 마치 쓰레기 매립지를 방불케 합니다. 작물은 온데간데 없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 인삼을 기르던 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처럼 뻘밭이 되면서 걷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물이 갑자기 밀려들면서 수확 중이던 고추를 버려둔 채 대피했던 농민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따다가 다 차도 그 사람들 타고 온 차도 놔두고 갔어. 인근 비닐하우스도 물이 들어차 성한 작물이 없습니다. 정부는 충남 천안, 아산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7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지만 이곳 임진강 일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해마다 넘치고 이거 해결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농민한테 아픔을 주면 되겠네 이거지. 행정안전부는 피해 조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비 소식이 없어 한강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도 22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현재 교통 통제 상황은 어떤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민혁 기자. 네,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강 수위는 낮아진 것 같은데 잠수교는 여전히 통행이 어렵죠.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 잠수교의 수위는 어제보다 내려갔습니다. 현재 한강 수위는 8m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대부분이 여전히 물에 잠겨 있고 표지판만 간신히 보일 정도라 이번 주 안으로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는 오늘 오전 9시쯤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잠수교를 포함해 한강공원 11곳, 하천 18곳 역시 여전히 통제 상태입니다. 주말 동안 남한강 등을 통해 유입되는 빗물량에 따라 잠수교 통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앞두고 출입이 통제됐던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도 상당 구간 통제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노들로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과 여의 하류에서 상류 구간은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주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250mm가 넘는 비가 예보돼 있어 부분적인 도로 통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 외출하실 때 반드시 교통 상황을 점검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부와 호남을 시작으로 화요일엔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도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지 2주 만에 경기도 고양의 교회 2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파로도 이어져 교직원 4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어린이집으로도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이 개척교회에선 지난 5일 70대 신도가 첫 확진된 이후 오늘만 목사와 자녀 등 7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예배 신도면서 그 목사님 언니예요. 7월 30일에 증상은 있었다고 나오네요. 전체 교인이 15명인 이 교회에서도 지난 2일 예배 후 교인들끼리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중엔 보육교사가 포함돼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5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확인된 기쁨 153교회 관련해서도 감염자가 7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5명이 됐습니다. 첫 확진자의 2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와 학생과 교직원 등 43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지 2주 만에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자 당국은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선 제주항공 소속 운항 승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국제공항 청사 옆 항공지원센터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예고대로 오늘 집단 휴진했습니다.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진료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환자들은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사협회도 파업을 예고한 다음 주가 걱정입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의사 가운을 벗고 여의도에 운집한 전공의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 추진을 전면 재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원하기 전에 먼저 그 4,000명을 교육시킬 수련에 대한 문제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당초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집회는 예상보다 2배 많은 6천여 명의 전공의들이 모이면서 3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집회가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약 10,000명의 전공의들이 이번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대체 인력 투입으로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없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대기 시간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비상진료 상황실을 가동하고 대학병원 현장을 점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4일에는 개원이들까지 함께 파업할 예정이어서 진료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수사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면서 추가 의견서를 오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 최 선수가 숨진 뒤 용기를 내 피해를 증언했던 선수들은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 유가족은 최근 감독과 고참 선수를 상대로 폭행치사 혐의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추가 제출했습니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정신적 충격이 커지면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정신과 진료받는 것도 검찰에 제출했고 이게 폭행치사는 맞거든요. 그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였던 피해 선수들은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선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피해 선수 가족은 수영을 잘하던 아이가 200m도 채 가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조차 불안해서 타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경주시청 김모 감독이 사실상 팀 관리자였던 만큼 기존 혐의 외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사업은 대부분 중단됐죠. 이 때문에 원전에 부품을 공급하던 기업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원자력 관련 학과는 학생이 줄어 대가 끊길 위기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 기자입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 2호기가 국내 전력 공급 약 7%를 담당하고
2기를 추가해 이를 10%까지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사업은 멈춰섰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지난 2017년 12월 이후 2년 넘게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북적이던 인근 식당은 점심시간인데도 손님 한 명 안 보입니다. 여기는 거의 원전을 보고 장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사람도 없어요. 정부는 원전 건설 계획 4건을 취소하는 등 원전 사업을 모두 백지화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련 부품업체는 경영난을 호소합니다. 원전용 대형 볼트 제조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매년 10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던 업체는 이날 마지막 물량을 생산했습니다. 실고리 끄고기 마지막 출하 물량으로 앞으로는 이제 물량이 없다라고. 일감이 끊기자 30억 원어치 생산 설비를 다른 업체에 팔았습니다. 출하 물량을 보관하던 부품 창고는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또 다른 원전 업체도 마찬가지. 200억 원을 투입한 대형 설비는 멈춰섰고 원자재만 쌓여갑니다. 납품 물량은 연말이면 바닥나 25명 직원을 17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상태 수준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내가 안 하는 상태에서 누가 내 물건을 사겠습니까? 국내 원전 관련 기업은 593곳. 매출액은 2017년 23조 8천억 원에서 2018년 20조 5천억 원으로 14% 감소했습니다. 원전 산업 악화로 대학 등 관련 연구 분야도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국립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4년 전 20명이던 원자력공학과 신입생이 2년째 단 3명뿐입니다. 18년도와 19년도는 이제 둘 다 3명으로 줄었거든요. 지난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미국 내 원전을 건설 운영할 설계 인증을 내어줄 만큼 최고 수준인 국내 원자력 산업. 지금 추세면 회복이 힘든 수준으로 훼손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스프링이 있으면 너무 많이 늘려놨어요. 다시는 이제 돌아오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을 책임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고 하라고 하면 저희는 감사합니다고 할 거고 뺀다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보류 상태로. 정부는 위태로운 원전업계 원성에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보도는 여러 차례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모습이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세 가격 상승률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단행하면 월세 시장까지 혼란이 올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2년 전 5억 7천만 원에 계약됐던 전용 84제곱미터형 전세가 지난 5월 9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금액들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임대차 3법 나오면서 계속 지금 9억 5천짜리 있어요. 손님들은 물건이 많다고 생각해서 두고 보는데 물건이 없어요. 이번 주 전국 전세 가격 상승률은 0.2%로 지난 2015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수도 이전 논란 속에 세종시의 전셋값이 2.14% 급등했고 서울 0.17%, 경기도는 0.29%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세 가격과 직결되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도 본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되었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전환율을 지역과 주택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월세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시적으로는 시장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고 신고하는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와는 다른 이중계약, 이중거래가 성행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잇따라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부의 권유로 집을 여러 채 장만해서 임대 사업을 해온 사람들을 갑자기 다주택자로 분류해서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하자 정부에 속았다는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다시 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 발표 한 달 만입니다. 그야말로 뒤죽박죽 오락가락이어서 이 말은 또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거리 집회에 나선 임대 사업자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반발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가 5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줘왔는데 4년 임대가 폐지되면서 다주택에 따른 중과세금을 내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민간 차원의 공급 대책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지 2년 반 만에 이를 뒤집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건물 유지비, 내 인건비는 고사하고 세금으로 다 뺏기고 결국은 빚지고 파산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의무 기간에 상관없이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혜택을 유지하고 양도세 중과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70 대책 후 한 달 만에 사실상 임대사업자 과세 방침을 뒤집은 겁니다. 심도 있게 자기들이 논의를 하고 부작용이 뭐가 있을지까지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덜컹덜컹 해버리니까. 바뀐 방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북한도 비 피해가 심각한가 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현장 방문 모습을 전하면서 그동안 알리지 않았던 비 피해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예비 물자까지 주민들에게 풀라고 지시했는데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가옥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삭 무너져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째 뽑혀 있고 논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북도 음파군 대청리 일대 홍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물길 지방이 터지면서 단층 살림집 730여 동과 논 600여 정보가 침수되고 179동의 살림집이 무너지는 등 북한이 김 위원장의 수해 현장 방문을 공개한 건 2015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자신 몫의 예비 곡식과 전략 예비 물자를 주민들에게 풀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생 행보를 통해 주민들의 동요를 가라앉히려는 의도와 함께 북한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무위원장 전략예비물자는 과거 전시대비물자로서 비상대비 차원에서 비축해 놓던 것인데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이 통일부는 북한의 수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인도적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 사전 통보 없이 환강댐을 방류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첨단 레이더를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은 2026년 전력화하는 한국형 전투기에 이 레이더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조종사들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 탑건. 조종사들이 쉴 새 없이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적 전투기를 피하거나 추격합니다. 이런 모습은 A4 레이더가 나오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A4 레이더는 전투기의 방향을 돌릴 필요 없이 100km 밖의 표적 수백 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적이 시야에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보고 먼저 타격하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우리 기술로 만든 A사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12번째 독자 개발입니다. A사 레이더는 미국이 F-35를 우리에게 팔면서도 끝까지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첨단 기술입니다. 오늘 불과 4년 만에 이룬 성과, 사실 KF-X의 눈을 만든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가 나오는 내후년까지 레이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엔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베이루트의 초대형 폭발 사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 157명이 됐습니다. 이 사고가 인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쟁만 일삼고 국민 안전에는 관심 없는 정부 때문에 발생했다며 정권 퇴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급히 달려가는 남성들을 지켜보던 두 여성. 또 다른 여성이 함께 지켜보다 위험을 감지한 듯 몸을 피하려는 순간 폭발 충격파에 모든 게 사라집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 사망자는 157명으로 늘었습니다. 질산암모늄이 6년간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고 세관이 이를 옮겨두자고 5번이나 주장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시민들은 국민의 안전에 관심 없는 무능한 정부가 바로 테러리스트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법무장관은 성난 시민들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SNS에는 교수형에 처하자는 아랍어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The government is not working for the interest of the people. It's obvious. 레바논 정부는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며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항만 관리자 16명을 구금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발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레바논은 지난 1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35세 미만 청년의 40%가 실업 상태로 경제 상황도 최악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중국 광저우시의 희한한 도로가 완공됐습니다. 도로가 좌우로 갈라졌는데 가운데에는 집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관광 명소가 됐다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강하구가 도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도로가 이상합니다. 가운데가 뻥 뚫렸고 양갈래로 길이 났습니다. 뚫려 있는 곳엔 낡은 단층집 한 채가 있습니다. 시 당국은 10년 동안 이주를 설득했지만 집주인의 맷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이주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係佢俾個搬遷嘅地方係唔啱我喺太平間嗰度，咁你會唔會去呢？我住太平間好呢，還是住我呢度好呢？咁我梗係選擇呢度啦，我起碼唔使對住。 도로 계획이 나오자 업체 7곳과 47가구는 진작에 이주했습니다. 결국 시 당국은 이 집만 쏙 빼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 소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특이한 도로와 알박기에 성공한 집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嘈其實嘈，暫時嚟講都唔算好嚴重，嘈唔過佢哋之前施工嗰種狀態。咁而家呢，我就覺得你哋嘅人流嗰種嘅嘈雜聲呢，係比車呢係更之有過之而無不及咯。 지난 2017년 상하이에선 알박기로 버텨오던 3층 건물이 14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4차선 도로가 건물 때문에 2차선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북한은 전통음악의 명맥을 어떻게 이어오고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자료와 음원을 모아서 재연해냈는데요. 최은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빠르고 경쾌한 선율. 북한에서 군가나 군중이 모이는 놀이에서 연주되던 기악곡 시나우입니다. 함경도 지역의 가락으로 1960년대 북한에서 발간한 악보를 민속악단이 재해석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대 최고의 무용가 최승희 춤의 반주음악으로 창작된 칼춤뿐 아니라
평양의 경치 좋은 8곳을 노래한 기성팔경, 온천을 오가면서 부르던 온정맞이 등 북한의 민요는 우리 옛 민요와 비슷합니다. 모두 분단 이후 북한에서 연주된 곡들인데 국내 무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 다름과 같음을 느껴보게 될 것이고 북녘의 어떤 정서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국립국악원은 지난 5년 동안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북한의 악보와 음원 등 8만여 점을 채집해 공개했습니다. 미래에 우리 공동체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들은 지금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듯 비슷한 북한의 음악이 뭉클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강아지도 잠꼬대를 합니다. 킬킬대다가 짖다가 울다가 발을 구르고 뒷발차기도 하죠. 코까지 골며 자는 개를 시인이 지켜봅니다. 사람의 꿈을 꾸고 있나 보다. 개의 꿈속의 사람은 개가 되는 꿈을 꾸고 울면서 잠꼬대를 하는데 깨울 수가 없다. 시인의 팔순 어머니 말씀은 받아 적으면 그대로 시가 됩니다. 시란 게 말이다. 업은 애기 3년 찾기다. 농사도 3년은 붙여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며 입 빠진 옥수수 잠꼬대 소리가 들리지. 불교에서 수행자를 꾸짖어 깨우칠 때 내지르는 소리가 바로 할이라는 겁니다. 잠꼬대가 넘쳐나는 세상을 향해 백양사 큰 스님이 일갈합니다. 깜빡 졸았나 봅니다. 잠꼬대, 할. 일주일 전 청와대는 다주택 참모들이 가격을 높게 불러 집이 안 팔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민정수석이 강남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시세보다 2억에서 4억 가까이 비싸게 내놨다가 보도가 나오자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누구의 경우가 또 떠오르면서 청와대에 아내 탓 DNA가 있는 건 아닌지 슬쩍 웃음이 났습니다. 쓴 웃음이 말이죠. 윤준벽 민주당 의원은 전세 소멸을 아쉬워하는 것은 과거 개발시대 의식 수준이라고 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그런데 몸소란 손수, 친히처럼 제3자에게 존경심을 담아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 말을 자신에게 붙여서 듣는 사람이 졸지에 아랫것이 된 듯한 느낌마저 주죠. 월세살이도 알고 보니 지역구 정업에 5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소 실천하셨다고 했다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연설 저는 임차인입니다가 큰 반향을 일으키자 비슷한 국회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그중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야말로 진짜 임차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한 칸을 세주는 월세 임대인이기도 해서 조금은 어리둥절합니다. 이번 주에도 귀를 씻고 싶은 말이 수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반죽 좋은 사람들에게 호통소리 한번 내지를 큰 어른이 안 보이니 참으로 답답한 세월입니다. 8월 7일 앵커의 시선은 잠꼬대 할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역시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많이 쏟아질 텐데요. 일단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 낮까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장마전선이 중부 지역으로 올라와서요.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릴 강수량만 해도 엄청납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지역에 250mm 이상이 예보가 됐고요. 서울에서도 최고 100mm까지 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물폭탄 수준인데 여기에 휴가철이 겹쳤습니다.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주말 동안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 비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8월 7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